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매년 많은 기업들이 주식시장 문을 두드립니다. 상장을 통해 비상장 기업들은 자금을 확보하고 투자자들은 공모주 청약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허수성 청약이나 주가가 폭등하는 일명 따상의 부작용으로 기업 공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 마지막 주부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IPO 건전성 강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분분한 상황인데요. 경제와 이슈, 오늘의 이슈는 IPO 따상의 실체는입니다. (2022년) 신규 상장 종목 수 총 68개, 따상 종목 3개. 2022년 기관 수요 예측 결과 평균 경쟁률 852.3대 1. 2022년 12월 금감원 IPO 건전성 재고 방안 발표. 2023년 1분기 상장 기업 16곳, 따상 종목 5개. 6월 26일부터 상장 첫날 가격 제한폭 60에서 400%로 확대.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최은강입니다. 올해 1분기 평균 140%에 달하는 수익률을 낸 투자 상품 바로 공모주인데요. 올해 1분기 기업 공개 시장에는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대형급은 없었지만 중소형주가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재상장, 리츠, 스펙, 코넥스를 제외하고 16개 기업이 상장했는데요. 상장 첫날 공모가 2배의 시초가를 형성한 후 상한가로 직행하는 일명 따상 종목이 5개로 미래반도체, 스튜디오 미르, 꿈비, 오브젠, 이노진입니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가 된 곳도 10곳이나 됐는데요. 시가총액이 적고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공모가 기준 시총이 400억 원도 채 되지 않은 초소형 기업 꿈비는 따상 이후 이튿날도 상한가까지 가는 이른바 따상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높은 공모가나 따상 현상은 시장의 과열을 초래하며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요. 이에 오는 6월 26일부터 IPO 시장 건전성 정책이 시행됩니다. 상장 당일 가격 제한폭이 공모가의 60에서 400%로 확대되고 공모가 결정 과정에서 거품을 빼기 위한 허수성 청약 방지 개정안도 시행될 예정인데요. 따상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기업 공개 시장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IPO 따상의 실체는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송하용 블루웨이브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굉장히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었는데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금년 초에는 그래도 비교적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아직 상반기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금년도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일단 IPO 시장은 전반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는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규모 측면에서는 20년도에 20조, 21년도에 16조,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1조가 채 되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규모 측면에서는 굉장히 작지만요. 대신에 이제 투자자들의 수익률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장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의 평가는 다소 좀 엇갈릴 수 있겠지만 IPO 기업들이 당초 목표보다 몸값을 낮추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좋다라는 의미는 규모는 굉장히 줄었지만 공모가 대비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투자자들은 수익을 냈다라는 뜻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건가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엇갈릴 수 있겠지만 투자자들의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대형 종목들이 다 줄줄이 상장을 연기한다든지 취소를 해서 대어들이 없어서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작은 스몰캡들 위주로 많이 움직이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몰캡들이 좀 선방을 해서 주가가 높아지고 수익률이 높았던 어떤 양극화된 현상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우선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장 준비를 시작을 하고 공모를 맞이하는 데까지 네.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향 차이가 사실은 존재하는데요. 중소형주,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몸값을 낮추더라도 수긍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강합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모회사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시장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다소 일정을 미루더라도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대형 종목들은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예를 들면 뭐 삼성이나 SK나 이런 그 재벌 기업들의 자회사 같은 데는 굳이 급하지 않으니까 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주식을 싸게 팔고 싶진 않다. 이런 것 때문에 연계를 시킨다라는 얘기. 맞습니다. 일단 대기업 계열사들은 업력이 긴 회사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상장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자금이 조금 덜 들어오더라도 상장을 해서 누릴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서 상장을 서둘러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꼭 상장이 아니더라도 이미 뭔가 확보되어 있는 다른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서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컬리나 오아시스 이런 식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고 소위 유니콘이라는 기업들은 엑싯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지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일찍 들어간 데는 밸류에이션이 낮았으니까 어느 정도가 돼도 상관이 없는데 최근에 들어간 데는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이니까 그들이 연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도 무방할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비상장에서의 벤처 투자 붐도 굉장히 크게 일었었고요. 그러면서 이런 컬리나 오아시스 같은 회사들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쏠렸습니다. 그러면서 몸값이 많이 치솟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상장을 할 때는 공모주 시장에서 그 몸값을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모주 시장에서 몸값을 조정을 하려다 보니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제 손해가 발생하는 구간이 발생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회사가 조율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서 결국은 공모를 철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IPO 이렇게 얘기할 때 IPO로 한 가지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 뭐 스펙 상장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기업들이 원래 거래소에서 만들어놓은 기준에 부합해서 상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가 특례 상장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상장 방식이 있는데요. 이제 기존에는 일반 상장이라 그래서 이제 재무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상장하는 방식이 전통적인 상장 방법이었고, 2005년부터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 후로 이제 순차적으로 성장성 특례 상장, 테슬라 상장, 뭐 스펙 상장 이런 여러 가지 상장들이 생겼고요. 이 절차라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일단 재무 성과를 통해 상장하는 일반 상장하고 기술성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주관사의 추천을 받아서 상장하는 특례 상장은 실질적으로 절차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절차상의 차이는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의 경우에는 기술 평가를 받아서 상장을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 외의 절차는 대부분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제 거래소의 심사 기준이 다르다. 요 정도로 구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절차상의 차이로 구분을 하는 거는 이제 스펙 상장이냐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상장하는 IPO냐 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 제도의 절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선 IPO 같은 경우는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을 하고요. 제출을 하면은 15영업일 동안 이제 효력 발생 기간이 있습니다. 그 효력 발생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청약의 권유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때 수혜측을 받고 수혜측으로 확정된 공모 가격을 기준으로 일반 청약자들이 청약을 하신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 주신 대로 IPO의 종류가 다양하게 늘어났는데요. 전통적으로 일반 상장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기업 가치 평가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비교적 합리적인 이런 평가를 많이
내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술 특례 상장인 경우에는 보통 재무제표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적자인 상태가 대부분이라서 미래 추정치를 끌고 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고무줄식으로 문제가 돼서 이 평가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기술 특례 상장인 경우에는 가치 평가를 주로 어떻게 하나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재무 성과를 기준으로 상장하는 일반 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나고 있는 이익과 이제 비교 회사들의 주가를 비교해서 평가를 하는 상대가치 평가 방법을 쓰는데 이제 기술 특례 상장 같은 경우는 재무 성과가 없기 때문에 적자인 상태로 상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이익을 이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의 매출을 추정을 하고 거기에서 이익을 이제 또 다시 계산을 해서 그 이익을 끌어와서 이제 상대가치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회사의 주장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현실 사이에서 좀 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투자자분들이 좀 유의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주관사가 일단 1차적으로는 그 부분을 검증하는 노력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추정치를 조금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할인율이라는 걸 적용하게 되는데 일반 상장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을 보통 10%에서 30%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특례 상장 같은 경우에는 미래 실적을 땡겨봤기 때문에 30%에서 50%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좀 더 낮은 가격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특례 상장인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었는데 지금까지 그 특례 상장하면 바이오 기업들이 특례 상장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가 바이오 기업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미래 거를 끌어다가 디스카운트를 해서 해봤는데 실제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거를 달성하는 기업들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 군데도 안 나오더라. 그래서 굉장히 블러핑을 했었던 게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본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가 되는 그 따상이라는 이런 경우도 보면은 주로 이런 그 특례 상장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실적이 나타난 거는 밸류에이션 자체에 대해서 그 평가 기준 같은 것들이나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확립되어 있는 반면에 기술 특례 상장은 가정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그 폭이 굉장히 커서 그런데요. 소위 지금 그 따상이라고 부르는 거는 구체적으로 뭘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따상이라는 단어는 2021년도부터 이제 공모주가 굉장히 대중화되던 시점 그때부터 많이 나왔던 단어인 것 같은데요. 이제 수요 측 경쟁률이나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100대 1이 넘으면 굉장히 큰 수준이다라고 여겼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1000대 1은 넘어야지 좀 높은 수준이다라고 사람들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따상과 같은 주가 변동은 결국은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제 그 수급은 상장 직후의 유통 주식수와 이런 경쟁률 사이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통 주식수는 말 그대로 이제 보호예수 되지 않고 시장에 바로 나올 수 있는 주식을 뜻하고요. 경쟁률은 이제 매수를 희망하는 주식을 뜻하는데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적고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 따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가의 변동은 이제 기업 가치의 변화를 반영하는 게 주가의 변동인데 이런 따상 현상은 실질적인 기업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주식수, 유통 주식수라든가 이런 수급 현상에 대해서 발생하는 상장 초기의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실제로 공모주 청약 그 수익률을 보면 생각보다 높지 않은데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000대 1 정도 된다. 그러면은 따상을 기록했다 그러면 2.6배 하루 만에 그 정도 수익을 냈으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1000대 1이라는 개념은 일반 청약을 하는 경우에 주식이 어떻게 배분이 되는 건가요? 그럼 내가 1000주를 사겠다 그러면은 1000대 1이면 한 주를 주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최근에 제도가 바뀌어서 반은 인원 수대로 하고 반은 그 청약 수대로 한다 그러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공모주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그 공모주 배분은 일단은 그 증권사별로 고객 등급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도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뭐 고객 등급이 높은 경우에는 좀 우대를 해줘서 배정을 조금 더 많이 해준다던가 일반 뭐 이제 우대 자격이 없는 분들께서는 조금 덜 받는다라던가 이런 차이가 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을 넣는다고 해서 경쟁률 1,000대 1인 상황에서 한 주를 받는 건 원래부터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균등 배정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물량까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주식을 배정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 경쟁률대로 배정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1,000대 1이라고 그래서 1,000만 원을 넣으면 10,000원을 받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하기가 좀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수가 많이 그 돈을 많이 집어넣는 사람이 많이 받는 거는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네, 여전히 비례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1,000대 1이 됐다 그러면 그 이론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0,000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10만 원을 받았다 치더라도 1,000만 원에 대한 수익률이 2.6배가 따상이 돼도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1,000만 원을 집어넣어서 10만 원 배정이 됐다 그러면 10만 원 자체가 2.6배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네. 1,000만 원 대비해서는 수익률이 그닥 높지 않은 이런 걸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모주 청약에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게 생각보다 약간 좀 허수 같은 게 있어서 실제보다는 높지는 않은데 좀 과장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사실 굉장히 좋은 편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랑 올해 상반기를 제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공모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반기 상장 당일의 수익률은 20% 정도였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82%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크고요. 1개월 후를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작년 하반기에는 17%. 근데 지금 말씀 주시는 82%라는 거는 내가 청약한 금액이 아니라 내가 주식으로 배정받은 거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맞습니다. 계산이 공모 가격과 있죠. 네. 그날의 종가를 단순히 비교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시청자분들께서 공모주 청약을 한다 그러면 1,000만 원 청약해서 받은 게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실제 수익률을 비교하려면 기회비용까지 하면은 내가 어디 가서 마이너스 통장을 끌어다 했던 뭐 거액을 집어넣고 실제 배정받은 거로 계산하면은 지금 82%가 아니라 그것보다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숫자는 공모 가격과 이제 그날의 종가를 단순 비교한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비교는 아니고요. 네. 정확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 1,000만 원을 내가 보통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은행에서 빌려서 청약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흔히 하시는 표현이 이자도 안 나왔다라는 표현을 쓰시기는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뭐 그 자금을 이제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수익률은 당연히 이거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6월 마지막 주부터 금융위원회가 새로운 제도를 내놓는다고 그래서 그런 허수 그 청약에 대한 거를 좀 투명하게 하자 이런 취지하고 따상해제에 대한 제도 같은 거 어떤 선진국에는 없는 그 상한가 하한가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에 존재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뭐 따상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더 오버슈팅되고 이러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 금융위가 내놓은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바꾸겠다라는 건가요? 네,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현재 제도는 이제 공모가를 기준으로 해서 90%에서 200% 사이에서 시초가가 결정이 되고 그 시초가에서 30%씩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제도가 지금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제도를 이제 시초가를 아예 없애고요. 공모가를 기준가로 삼아서 그 기준가에서 60%에서 400% 사이에서 변동이 되게 하겠다라고 지금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존은 10,000원의 공모가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초가는 9,000원부터 20,000원까지 결정이 될 수 있었는데 이런 제도를 없애겠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그냥 공모가가 10,000원이면 시작 가격은 그냥 10,000원부터 하겠다 이런 얘기. 네, 맞습니다. 네. 그게 기준가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6,000원에서 40,000원 사이에서 하루 종일 변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6,000원하고 40,000원이라는 거는 6,000원은 그 생각해 보면 10,000원짜리가 처음에 시초가 결정할 때 90%가 되면은 9,000원이 되고 거기 하한가 맞으면 6,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첫날 일어날 수 있는 제도를 그대로 쓴 것 같네요. 그 새로운 그 제도라고 해도 그리고 두 번째 400%까지 가는 거는 원래는 따상이면은
260%인데 400%라는 얘기는 그 다음 날도 또다시 상한가를 가면 그게 한 400% 정도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풀어놓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첫째 날에 이제 가장 낮은 가격이 6,300원이고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게 되면 그게 33,800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범위로 지금 정했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제도를 이렇게 시행하기로는 했고요. 네. 제도를 계속해서 관찰하다가 만약에 이렇게 400%까지 올려놨는데도 따상과 비슷한 폐해가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아예 이 제한폭을 없애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같이 아예 네. 상한 하한을 없애는 것도 고려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금년도에 공모주가 수익률이 꽤 괜찮은 편이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공모주에 관심 갖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모주에 대한 투자 전략이라 그럴까 어떤 팁을 좀 주신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걸 임하는 게 좋을까요? 공모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제가 잘 아는 공모주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그 네. 펀드 매니저 말에 따르면은 공모주 시장이 안 좋아야 수익률이 좋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시장이 좋을 때는 사실 그 기관 투자자의 수혜적 참여율도 굉장히 과열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공모 가격이 비싸게 결정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쟁률도 높아지고 공모가도 높아지면 별로 먹을 게 없다 이런 게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도 청약을 하셔도 아무리 많은 금액을 청약을 하셔도 결국은 배정받는 주식이 굉장히 작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수익률들이 실제로 실현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공모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기관 투자자들부터가 수혜적 참여가 굉장히 저조하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싸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청약을 하실 때도 비교적 많은 주식을 배정받으실 수 있고요. 그러면 오히려 요즘 같은 때가 기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스몰 캡들이 많이 나오니까 커다란 기관들이 좀 별로 관심을 안 가질 때 개인들이 옥석 가려가면서 좋은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도 보실 수 있는데 최근에는 사실 대형주는 없지만 또 중소형주들의 사실은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배정 자체는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대신에 몸값은 많이 낮췄기 때문에 수익률은 또 그만큼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공모주 청약이 그 열기가 있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더라도 무조건 들어갈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좀 팁을 주시면 어떤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일반 그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공모주 청약 들어갈 때 이것만은 반드시 조심하고 이거는 확인을 해라. 네, 일단은 저는 좀 굉장히 교과서적인 말씀이긴 한데 공시되어 있는 증권신고서를 간단하게라도 한번 읽어보시라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증권신고서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요. 사실 일반인들이 다 읽으시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거기에서 투자 위험 요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 위험 요소요. 네, 그 투자 위험 요소의 제목 부분이라도 한 번씩 보시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그 투자 위험 요소의 기타 위험 부분을 보시면 그 각 주주별로 보호예수 해지 시점이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예수 해지 시점을 잘 미리 파악하고 계셨다가 그 보호예수 해지 시점을 잘 피해서 이제 매도 전략을 세우시면은 좀 성공적인 투자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장과 동시에 유통 물량이 너무 빨리 많이 풀리는 것들은 좀 피해야 될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IPO 따상의 실체는이라는 주제로 기업 공개의 실상부터 바뀌는 제도까지 점검해 봤는데요. 신규 상장 기업에 대한 공모주 투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정보, 좋은 정보를 알려주신 송하영 블루웨이브 인베스트먼트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장주 투자의 대가 필립 피셔는 그에 져서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책에서 투자자는 반드시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단기적인 이슈나 흥행이 아닌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보유한 기업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불려나갈 경제적 기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